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한편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중심으로 교전을 벌여왔던 미국과 또 이란 전쟁에 크루즈족이 투입되면서 지상전으로 확전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금융시장에 다시 충격을 주진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자, 그러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고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이문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네, 전쟁이 벌어지면서 각국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반면에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그리고 미장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를 아주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인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려는 했었는데 설마 일어나겠어라는 생각들이 적어도 투자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효과가 분명 시장에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졌다가 어제 또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회복을 하긴 했는데 가장 큰 이유 둘의 차이는 첫 번째는 미국은 오른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 빠질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연초 이후에도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한 50% 두 달 사이에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이틀 사이에 어제 빼고 그 사이 이틀 사이에 2월 달 올렸던 거를 거의 다 토해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 얘기는 그 사이에 특히 레버리지, 신용 뭐 이걸로 사 올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반응들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레버리지 투자를 워낙 선호하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한 2000년도 이후에 지난 한 5, 6년간 소위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게 한 8번? 뭐 7번 요 정도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보통 그것이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징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변동성은 커지긴 했지만 1차적으로 이번 장세의 큰 변동성에 있어서 바닥 수준은 5천 초반대에서 한번 확인을 한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이 커도 너무 컸던 거 아닙니까? 지금 9.11 테러 때보다 낙폭이 컸다면 너무 세게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제 걱정은 이거죠. 뭐 좀 회복은 했다지만 언제 또 전쟁 양상에 따라서 언제 또 2차, 3차 충격이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주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살이 높으면 골도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도도 엄청 났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거였고 두 번째로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에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뭔가 시장이 크게 변동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는 거의 무슨 그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런 단기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건 마치 무슨 우리가 단어 외우고 공식 외우듯이 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외가 두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중동발 이슈 또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가장 컸던 안 좋았던 기억이 가까이는 2022년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는 유가가 한 12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주가가 쭉 빠졌었죠. 전 세계가 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유가나 전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하필 그때 초반에 터졌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생긴 돈이 풀린 것에 따른 물가와의 전쟁
사실 그래서 연준이 긴축에 들어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정말로 딱 중동발 이런 원유 이슈가 있었던 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우스운데 1973년도에 욤 키푸르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시리아 간의 전쟁이었고요. 이것 자체가 1차 석유 파동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침체가 왔었고 유가도 배럴당 3.5달러였던 게 2달 만에 거의 1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돼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이게 장기화돼서 그때와 같은 에너지 파동이 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다행히 뭐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유의 생산 위치나 지역들이 많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이제 피난민들도 많이 네.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우리 교민들도 속속 탈출을 해서 지금 한국으로 도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지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 또 접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 좀 현지 소식 여쭙겠습니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냥 군사 시설, 그다음에 뭐 무기 시설, 아니면 군부대 이런 것만 공습을 하는 것 같지만 네. 또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 지역. 안 그래도 초반에 또 학교가 또 공격을 받아서 여학생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지역도 조금씩 이렇게 공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도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란 국민들은 무슨 행사 밖으로 나와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모여서 무슨 일을 하기는 상당히 조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전쟁은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를 제거를 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전쟁의 양상을 좌우하게 될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누가 제일 유력한 겁니까, 임 교수님? 글쎄요, 그건 지금 일단은 이런 전쟁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가 제대로 지금 열리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데다가 이란 내부에서 차기 지도자를 결정을 하는 그 88인의 위원회가 네, 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어떤 보도가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이제 보도들 되는 것을 봤었을 때는 이제 차남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상도 저희가 지금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메네이를 이렇게까지 제거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이제 무슨 그게 좋은 상황이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을 좀 간섭하고 싶다, 개입하고 싶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들도 하고 있어서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또 가능하냐 어쩌냐는 또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미국으로서는 아무튼 핵은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는 부분은 했지만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이제 이스라엘, 친미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하고도 잘 지낼 만한 그런 지도부가 들어와야 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가는 것이니까요. 네. 정확히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되게 무섭네요.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거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유력한 후보죠. 둘째 아들입니다. 무스타바 카메네이. 그래서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로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아직 공식 뽑지를 발표 안 못했다. 하고 있죠? 네, 공식 발표를 못 하고 있죠. 안 하는 못한다는 건지- 표현이 좀 더 적합하겠군요. 네, 공식 발표를 했다가 다시 또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최고 지도자를 빨리 뽑아서 뭐 미국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란을 다시 한번 재건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수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 선출 자체가 지금 계속 결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하메네이 장례식도 연기됐다고 하죠.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이제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하메네이의 오랜
이 독재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도 되게 격화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이번 미국의 하메네이 제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상당히 환영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현지 여론을 보면요. 정확하게 지금 이란 국민들의 생각, 여론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임 교수님? 글쎄, 이게 이란이 워낙 큰 나라잖아요. 인구가 뭐 거의 9천만에 다다를 정도로 큰 네. 나라고 페르시아 이제 인들이 주류 소위 말하는 이제 다수이기는 하지만 또 다민족 국가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많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시아파의 소위 맹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정체성이 다르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또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신정 체제의 어떤 권위주의적 체제에 피해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도 해당할 수가 있고, 뭐 여성이라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혼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아하게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는 건 옛날에 뭐 카다피라든지, 뭐 후세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거가 됐었을 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뭐 원했었나 이런 이제 반응들을 우리가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겠다마는 아무튼 전쟁 상황도 엄혹하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게 이런 지하에 이런 나라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뭐 신정 체제를 깨기 위한 혹은 헌법 개정을 위한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란 국민들의 저항 같은 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게 이제 다르네요. 그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지금 임시 지도부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3인 체제. 네. 네, 페제스키안 그건 대통령. 법에 정해져 예, 있죠. 헌법 111조에 따라서 3인 체제인데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 또 인물 한 사람 3명인데 이 마지막에는 헌법수호위원회 인물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위하는 거, 뭐 반정부 시위하는 거 전쟁 전에는 좀 눈 감아줬는데 이제 전시 상황인데 혹시 외부의 적과 내통하거나 시위를 하는 자들에 네.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시위를 해라고 했고 이 사람은 시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수가 없죠. 또다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설사 기쁜 마음으로 시위를 하고 싶지만 당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은 지금 좀 나와서 시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이런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나면 현재 정권을 이제 전복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죠. 그럼 누구를 세울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란 혁명 수비대, 네, 지금 88인 전문가 네,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공고하지 않습니까? 네. 공고한데 자 지금 이란의 국가최고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할 수 알리 라리자니가 지금 사실은 실세예요. 실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과 핵협상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대부분 다 강경파니까 그나마 이란 내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대화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도 미국과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뽑을 수 있냐는 게 문제죠. 또 설사 그런 사람이 되더라도 현재 지금 이란 국민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30에서 40% 되는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최고 지도자로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이 협상을 위한 비공개 접촉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보도 때문에 전쟁이 곧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종식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퍼지기도 했었죠. 이걸 얼마나 신빙성 있는 보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임 교수님? 뭐 보도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물밑 접촉을 했을 것이고 뭐 전쟁 상황에서 당연히 적군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우리 코스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주가가 다시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네.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러우 전쟁에 굳이 빗대어 보자면은 서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뭐 러시아대로 원하는 것이 확실히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뭐 나라에 거의 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안보를 보장을 하듯이 네. 이란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된 마당에 지금 아까 라리자니도 언급하셨지만 라리자니 같은 사람도 협상은 없다, 휴전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 체제가 지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원하는 건 전혀 정반대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물론 압도적인 물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어려운 것은 전쟁은 공습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를 바꾸는 것이 전쟁으로만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보통.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튼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좀 더 국제적인 인물이 용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뿐 네.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것은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란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결상전 의지를 여전히 꺾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네.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 워낙 현격한 차이가 그렇죠. 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이제 주변국들을 타격하는 식으로 이제 보복에 네. 나서고 있는 건데 이란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건 다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상을 계속해서 타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겠고. 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란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할 때 한 4주에서 6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란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소량미사일 아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갈 것이고 다만 이게 이제 한 달 지나서 계속 간다면 이란의 실탄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물량주의에. 그래서 저는 이란도 한 3주나 4주쯤 되면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란 공습에 이제 격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수그러드나 싶었던 게 지금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도 뭐 $80를 넘어 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 이제 유가 $100가 다시 등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완전히 막혀서 한 달 이상이 가면은 최대로는 번스타인에서는 $150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코가 석자인 게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말은 했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막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가던 데들 우리나라, 일본 같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해서 일본은 한 90%, 우리나라 한 70%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어쨌거나 소위 비축률을 많이들 쌓아놨어요. 우리나 뭐 일본이나 대략 한 7개월 정도, 200일 이상의 분량을 쌓아놔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건 이슈지만 이것이 기름이 배달이 안 된다고 당장 못 쓰는 사태는 아니고 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중동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석유란 거는 집에서 수도꼭지 틀듯이 한번 틀어놓고 필요 없으면 끄고 이럴 수 있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번 유정을 뚫고 나면은 완전히 다 뽑아낼 때까지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막으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걸프만에 있는 그 나라들이 더 큰 문제고요. 지금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그 장치를 갖고 있는 재고를 갖고 있는 데가 이라크는 3일치밖에 안 돼서 벌써 이제 틀어 잠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라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사우디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한 30일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쿠웨이트, UAE가 중간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내부가 더 큰 일입니다. 소위 그 중동 지역의 이란도 이슈지만
지금 걸프만에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이것이 장기화되면 본인들의 그 소위 경제력이 타격을 심하게 받을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주변을 때리는 이유도 역으로 보면 이란이 제 생각에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은 주변국을 동원해서 미국을 말리려는 이유도 다 같이 지금 생사가 걸려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호르무즈 협의 지금 90%가 차단돼 있다고 하긴 하는데 대략 지금은 저는 데드라인이 한 2주 안에는 결정이 나야 된다. 왜냐하면 3, 4주로 가면은 이미 사실은 이게 쌓여서 이걸 어디게 처리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게 이슈도 있지만 당장은 원유를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될지가 더 큰 문제다. 적어도 배가 좀 나오는 것도 이슈지만 유조선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유조선에 빈 유조선에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장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적어도 이란이 소위 다 같은 공동 마을에 독을 푼다고 하잖아요. 독을 푸는 행동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 힌트는 그 안으로 빈 유조선이 일단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하나의 또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그 유가가 올라가고 나서 전쟁이 종식돼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를 비교를 하면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데 다시 이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원래 올해 예측은 공급 과잉이거든요. 사실은 공급 과잉이어서 원래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유가가 원래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 $60 뭐 요 정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는 올해 대부분 생산량을 증설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만일 해결이 되고 난다면 유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란 사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소식은 미사일 타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직접 진격하는 네. 이 방안이 지금 외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 쿠르드족에 무기를 지원을 하면 쿠르드족 군인들이 이제 이란으로 진격하는. 이거는 그럼 이제 지상전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상군 미군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미군이 아닌 대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드 군인들을 넣어서 이란 내부에 좀 내란 동요나 반란 네.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혁명 수비대를 조금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란 중앙 정부에 공포와 충격을 주는 이런 요법을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아직까지 지금 들어가서 교전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보도를 보시면 이란 서부 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 카르만샤나 이런 지역에 반 이란 쿠르드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자와 무기와 이런 것들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을 넣어서 교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병참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부대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정말로 이란 영토 내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걱정이 이거죠. 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엘브리치 콜비 얼마 전에 또 한국도 다녀갔었죠. 많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짠다라고 하는 아주 요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이란에서 어떤 새로운 국가 뭐 가상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쿠르드족이 어떻게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가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 쿠르드 이제 민병대 같은 조직은 지지한다. 그들의 활동은 이제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참 아무튼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입니다. 이 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어떤 국가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떻게 주입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지금 쿠르드족도 지금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 게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성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오락가락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는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나 그것이 정말 그 이란을 다 예를 들면 뭐 발칸반도처럼 옛날 유고가 망하듯이 그렇게 조각조각 낼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저는 그거는 의문표가 붙습니다. 네. 지금 기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쿠르드족이 누구냐?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동 지역 뭐 트리키에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이쪽에 퍼져 있는 민족인데 3천만이 넘습니다. 국가는 없죠. 없죠. 국가 없는 민족이죠. 국가 없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3천만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가 모두가 인정하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 그러나 인구가 훨씬 많은 쿠르드 사람들에게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국제사회 합의가 없어요. 왜 역사적인 무슨 아니 역사적인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원하지 않나요? 예, 투르키에 1,500만이나 되는 쿠르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나라를 세워버리면 투르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러나 쿠르드 사람들이 항상 미국과 전쟁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1991년 전쟁에도 미국을 도와줬고요. 마치 용병처럼 그렇죠. 투입이 됐군요. 네, 용병처럼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미군들과 같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4년, 15년 시리아에서도 아이시스 즉 이슬람 국가가 등장했을 때 미군들과 함께 아이시스 퇴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직이 바로 쿠르드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약속은 많이 했지만 강대국들이 그 약속을 뒤집는 그런 비운의 민족이 바로 쿠르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혹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뭐 약속했던 거에 한 50%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쿠르드 쪽으로서는 대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최근 또 소식은 지금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돼 가죠. 이란 공습에 쓰인 돈에 대한 군사 비용으로 지출된 이 재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7조 원이 넘게 지출을 했고 지금 의회에 70조 원을 또 추가 승인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전이라는 게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전의 전쟁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재정에 대한 부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재정 부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그런 재정 이슈 우려도 있겠지만 뭐 유가가 사실 흔들리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밑에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드론 2천만 원짜리로 60억 아까 뭐 이거를 때리는 거. 근데 그것도 패트리엇 미사일 또 그 드론 하나 떨어뜨리는데 한 대는 못 올라가고 두세 대씩 동시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100억이 넘는 돈이 그 소위 2천만 원짜리 하나를 위해서 쏘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이 전쟁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달 이상 미국이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지금 당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 남진하해 이쪽 관련된 데 지금 그 소위 경계가 좀 느슨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홍길동이나 무슨 손오공처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최근에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무기를 쓰는 속도가 생산하는 속도를 앞서고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이걸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 30여 년간 2000년도 이후에 소위 9.11 테러 이후에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전쟁에 쓰인 돈이 공식적으로 그때 아마 그 브라운 대학에서 계산한 걸 나와 보니까 5조 8천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조 달러 이상을 더 써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베테랑들, 소위 참전했던 용사들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사실은 예견된 게 지금까지 쓰인 게 사실상 거의 8조 달러인데 이것이 또 혹시 장기화되고 커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마가 진영은 원천적으로 미국에서는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가갖고 거기를 바꾸려고 애쓰고 우리 돈을 써야 돼. 이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내에서 재정적인 이슈가 이것을 소위 감당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트럼프의 중간 선거의 최대 악재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재정 부담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마가 세력도 그렇지만 미국 내 여론 또 사실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훨씬 많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여론조사 전쟁 시작 전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조사한 내용들을 봐서도
여론조사는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하지 않고 특히 마가 세력 중에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 스티븐 배너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죠. 왜?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너무나 이스라엘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핵시설을 이미 불능화시켰지만 탄도미사일 시설은 빨리빨리 이란이 지금 제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망의 위기인데 잘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쟁을 해서 나는 탄도미사일을 없애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을 없애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를 공격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의회의 시도가 있었는데 임 교수님 부결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화당 쪽에서 이제 공화당 상원에서 이거를 부결을 시켰다면 어쨌든 이제 중단시킬 명분이 없는 거네요. 법적 제동 장치가 없는 거네요.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이란 공격 그 중단 결의안을 이제 부결이 된 거죠. 이제 네. 53대 47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제 부결이 됐고 공화당에서도 뭐 이탈표가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앞서 지금 대표님 송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소비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잘 말씀하신 게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이 블룸버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대담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소진이 너무 빠르면 결국은 이제 균형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중국도 억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억지력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우리 재고가 너무 지금 빨리 소진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무적으로도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살상 보기에 좀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위 아무튼 가성비가 너무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초래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재정 악화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물론 당이 다르고 뭐 입장이 다르니까 전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습니다만은 꼭 당색을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도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아까 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스라엘은 목적이 확실하다. 네. 오늘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몇. 트럼프 대통령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나요? 내부에서 사실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고 네. 관세 위법 판결 났고 소위 말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돌파구가 지금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 공습이 일종의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린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적 결정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파구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찾으셨어요, 지금. 이게 좀 쉬운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란하고 전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란하고 전쟁에서 언제 그리고 짧은 시기에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목표가 있다.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1월 달에 이란 내에서 반전문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또 개입을 했잖아요. Help is on the way. 도와주겠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이제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당신들을 포갑 정치를 했던 억압했던 혁명수비대와 그다음에 민병대 바시즈를 내가 이번에 최대한 약화시켜 놓을 테니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권을 장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해서 새로운 핵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란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물론 협상을 위한 시도도 하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기네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혹시 약간 뭐 이란 특유의 저항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겠다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확히 정확습니다. 네. 정확한데 이란은 이 전쟁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길 수도 그렇죠. 없지만 굳이 이길 필요도 없죠. 이길 필요가 없어요. 지는 게 이긴 걸 수도 있고. 네, 그냥 버티고 있으면 망하지만 않고 무너지지만 않고 다리만 버티고만 있으면 이긴 거예요. 그걸 지금 이란은 노리는 거죠. 트럼프는 확실히 무릎을 꿇려야 되고. 그렇죠.
이단은 그냥 무릎 안 꿇고 버티고만 있으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지진 않겠다. 그렇죠. 난 휘어지더라도 네. 일단 무릎 꿇지나 왜냐면- 이 마인드로 계속 간다면 그래야 정권이 살 수 있잖아요. 정권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이란이 그 튀르키예를 향해서도 공습을 했더라고요. 이제 튀르키예가 중동과 유럽의 딱 경계선상에 있고 중요한 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이제 공격이 감행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 나토는 이제 집단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뭐지 이거는 그러면 나토가 혹시 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는 건가? 이제 이 가능성이 열렸나? 이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 교수님? 그거는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좀 주저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어떤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게다가 키프로스 섬도 지금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벌써 지금 지중해 쪽으로 넘어오는 양상이기는 한데 러우 전쟁이 지금 4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오는 어떤 그런 피로감, 물론 피로감과 함께 또 국방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 뭐 폴란드 같은 나라 지금 대표적이고 뭐 독일도 다시 좀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자 이러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직은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 이 때를 기다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혼선도 많은 것 같고요. 영국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이 확전되는 것은 유럽 입장에서 바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지금 질문하신 거랑 조금 맥락이 조금 벗어나는 네. 얘기일 수 있지만 아까 한 말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가스 시장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자해적으로 가는 것에 좀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이제 원유는 파이프라인으로 또 해가지고 이게 또 우회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가스가 또 이제 문제인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계절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겨울이 끝났죠. 네, 아무튼 이 가스는 저장도 아무튼 쉽지가 않고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우 전쟁 이후로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게 결국 경제적 에너지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이제 저희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밤에는 또 이제 확전 분위기로 기우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얼음판 걷듯이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그러니까 없다. 이- 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표현 있지만 트럼프가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말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변동성 확대,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레버리지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레버리지라는 건 오를 때도 더 빠르게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도 더 빠르게 강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약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길게는 한 4주겠고 짧게는 한 2주, 다음 주 말 정도까지가 저는 1차적인 고비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기준으로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은 한 84, 5달러 정도를 지금 고점으로 잡고 지금 소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한 10달러 이상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이 영원히 봉쇄된다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봉쇄되면 얘기가 아까 달라진 대로 아예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위로 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래서 당장 우리가 봐야 될 건 주식시장을 지금 본다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유가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거나 상단이 갇혀 있는 높은 박스권에 있다라는 것은 시장은 아직은 좀 기대하고 있다. 실물 시장에서 유가, 원유 시장에서 일단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달러의 방향이죠. 향배죠. 이제 미국 달러가 원래는 지금 약세 방향성을 잡고 있었었는데 요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초강세로 확 살짝 바뀌었죠. 그래서
요게 얼마나 진행될 거냐에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어찌 보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여기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주간은 유가와 미국 달러의 향배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달러 강세는 우리 원화 입장에서는 같이 하락.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도 넘었었으니까 환율 불안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넘었었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원래 요 전쟁이 있기 전에 큰 방향성은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 방향성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일본 엔화도 지금 어느 정도 강세로 가려고 잡다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도 논의했지만 아시아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그럴 수밖에 당연히 이것은 변동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잘 견디고 있다.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장기화되고 만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원유도 끊기고 지금 천연가스도 끊기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측 불허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거기까지는 아까 교수님들 두 분께서 너무 잘 논의해 주셨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갈 때 누가 거기서 이득을 얻을 거냐? 네. 뭐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 이란에서는 미국 측에 휴전이나 협상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차기 지도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입장을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에 찬성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촉구를 했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란을 만들자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내부로부터 무너지길 원하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심리전이고 이미 유엔에 있던 이란 외교관들 일부가 이미 망명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망명을 이미 예. 하고 있다? 예, 일부가 망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망명 같은 것들이 본물처럼 일어나면 네. 빠르게 지금 지도 체제가 와야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혁명수비대나 정치인들 중에 빨리 이런 건 균열이 와야죠. 수뇌부의 균열이 와야 된다. 또 혁명수비대 내에서 더 이상 이 정권에 나도 몸을 바칠 수 없다. 항명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은 또 시장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사실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시장에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정말 카오스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소나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좀 투자 전략을 좀 고민을 해 봐 주신다면요. 뭐 그런 시쳇말로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장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이벤트,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과거의 경험상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다는 것은 머릿속에 일단 담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로 최악의 경우만 아니고 해결이 되고 나면 사실 이 시장 이전의 색깔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주도주니 뭐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될 거고 그걸 어제 또 사실은 잠깐 반등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오히려 얻어야 될 교훈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좀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보통 자기 계좌가 녹는다고 하죠. 많이들 깨달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런 예측치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금 비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항상 레버리지 쓰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쓰시더라도 최단기로 쓰시고 너무 그냥 밀어서 사고 밀어서 팔고 하는 일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너무 예단하고 예측해서 포지션을 가져갔다가는 낭패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한 2주간은 관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란 말이 갑자기 가슴에 와서 꽂히긴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예전 우리 코스피가 보여줬던 성장 동력, 성장 공식 이게 다시 그대로 원복이 될까요? 예, 저는 그대로.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예, 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급, 그다음에 정책적 어떤 뒷받침, 모멘텀 예.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6,300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만 끝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중동 근처에 안 붙어 있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우디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월 이게 막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될 텐데 네. 그건 일자 아까 봤지만 중동이 이걸 버티지를 못할 거다 저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투자자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서 공격 소식이 날아왔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수그러드나 했던 국제유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